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비교정치 정치학 연구방법론 특강 수업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 그동안 이제 없었던 수업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 여름방학 이용해갖고 새로 만든 수업인데, 이 수업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 이유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정치학 수업을 갖다 이제 쭉 하면서 1순환, 2순환, 3순환이 이렇게 좀 각각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예비순환 때는 전반적으로 정치학에 대한 내용들을 쭉 훑고, 1순환 때는 정치 사상 그리고 국제 정치학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고, 2순환에서는 비교 정치학을 갖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2순환 수업을 갖다 딱 공부할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피셋을 준비할 타이밍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2순환 수업을 많이 못 듣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2순환이 비교정치인데, 비교정치가 여러분 행정고시 문제에서 사실상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예요. 국제정치 문제 하나 나오고 두 문제가 비교정치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비교정치를 갖다 매해마다 한 12번밖에 수업을 갖다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다뤄야 될 것들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특강을 언제라도 하나 해서 이제 보충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 좀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도 좀 심각해지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계획을 접었어요. 그래갖고 이번 여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갖다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국제정치학 특강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행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국립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를 갖다 하는 그런 수업인데, 학술 논문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스터디를 갖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제정치 관련된 내용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일 동안에 전부 다 합해갖고 쉬운 2개의 논문을 갖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이 비교정치학 수업 시간 때는 여러분들도 이거 다 논문학습이거든. 논문학습인데 총 36개의 논문을 갖다 읽고, 그 다음 또 이제 연구 방법론은 제가 따로 정리를 갖다 한 거라서 36개의 논문하고 연구 방법론을 갖다 추가로 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간다 그러면은 논문을 갖다 몇 개를 더 정리를 해서 추가를 갖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40개 정도, 한 보름 동안에 40개 정도의 학술 논문, 특히 이제 고시에 관련될 만한 내용들을 갖다 제가 이제 여러 개 논문 중에서 뽑았으니까 그거 갖다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는 이제 어제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비교정치 관련된 학술 논문 이제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이 수업은 말이에요. 정치학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들을 수가 없는 수업입니다. 만약에 지금 동영상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정치학을 지금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듣지 마시고 예비순환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예비순환 그리고 이제 2순환, 그러니까 정치학을 갖다 적어도 한번 예비순환이라도 공부한 학생들의 이제 지식을 갖다 좀 이렇게 심화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아예 생기초 이제 수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예비순환 그리고 또 2순환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상기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권할 수가 없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술 논문을 갖다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만들었는데, 학술 논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를 갖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단 가장 실용적인 얘기부터 해봅시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요즘에 이제 학술 논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학 교재 같은 거 두꺼운 거 갖다 놓고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다 까야죠. 근데 행정고시 시험 문제는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기본적인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갖다 가지고 현상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갖다 여러분이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론을 굉장히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학자가 있어. 근데 어때? 막상 이제 현실을 갖다가 적용해서 풀어서 설명을 갖다 하는 걸,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하물며, 뭐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정치학을 갖다 시험 공부를 갖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근데 그 문제를 갖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논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술 논문의 구조가, 물론 논문 구조가 이제 유럽식 그 논문 쓰기하고 영미식의 논문 쓰기가 틀려요. 틀려가지고 유럽식 이제 논문 쓰기 같은, 유럽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영미식부터 얘기해보자. 영미식, 그러니까 앵글로색슨 이제 그 논문 쓰는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그 방법을 따라가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논문의 첫 번째 챕터에다가 뭐를 써? 기존의 논의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씁니다. 짤막짤막하게 자기가 이제 다루게 될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론들, 최근의 경향들, 연구 동향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써주기 때문에, 다 써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이론을 앞에다 그렇게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 자체가 논문 내용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미식의 이제 논문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면, 대부분 여러분 논문, 그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어때요? 어떤 이론 하나 딱 주고 그 이론에 대해 설명해봐라. 1번이 그거야. 2번에 가서는 제1문에 비춰서 어떤 현상을 설명해봐라. 항상 문제가 그렇게 나오잖아. 예, 그 1번에 해당되는 기존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학술 논문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분량에, 그러니까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에다가, 그런 분량에다가 기존의 이제 연구들이라, 기존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갖다 공부를 하시면 일단 이론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론을 갖다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론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학술 논문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예,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냥 기초 매뉴얼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학술 논문들에서 관련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갖다 중심으로 학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학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기본 매뉴얼은 기본이니까 하나 띄셔야죠. 그렇죠? 학원에서 뭐 예비순환, 이제 1순환, 2순환 하면서 다루게 되는 기본 매뉴얼들은 기본적으로 다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매뉴얼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학술 논문들을 갖다 많이 읽고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학술 논문 이제 스터디를 갖다 지금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논문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뭐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될 수 있으면 최근 5년 안에 출간이 된 그런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출제 가능성을 갖다 좀 고려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최근 비교 정치학의 출제 경향이 조금 변한 것 같아. 예, 학생들이 아마 그걸 읽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갖고 민주주의, 권력구조, 정당의회, 선거, 정치경제 등등,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인데, 최근 들어 갖고 트렌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비교정치학 내부에서 과거에는 민주화, 민주화 이행론, 공고화론 등등 민주주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고 거기에 비춰서 뭐 정당, 의회, 선거 이런 것들을 다 다뤘었는데, 일단 민주주의의 그 연구부터 경향이 최근 10년 동안 바뀌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바뀌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 5년쯤 전부터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도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느냐.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지금 뭘로 넘어가? 독재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신권위주의 또는 이제 몇 년 전에 출제됐던 경쟁적 권위주의 등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그런 이제 유형의 이제 그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합법적인 틀, 제도적인 틀, 대의민주주의적인 장치,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많은 민주주의 그 연구자들이 예찬을 해왔던 사이버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또 뭐요,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독재가 지금 현재 많이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는 과거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 지키기 위한 시민의 힘이라든가 정당의 힘이라든가 권력 구조의 힘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독재에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 교재에다가 담으려고 했어요. 거기 관련된 이제 글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권력 구조, 정당 의회, 선거, 정치 경제, 이익 집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기출 문제도 이제 제가 처음 한 5년쯤 전에 학원에 나올 때 기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가지고 새로 그 5년 안에 이제 나온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되는데 기출 문제도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갖고 접근을 했냐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또다시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그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논문들을 갖다 찾아가지고 그 논문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그 기존의 기출 문제도 다룰 뿐만이 아니라 그 기출 문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논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이 응용해서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도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을 갖다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학 연구 방법론은 사실 이걸 갖다 이번에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그 최대 유사, 최대 상위 비교정치학 방법론이 시험 문제 하나 나왔었죠. 그리고 또 입법고시에 뭐가 나왔어요? 입법고시에 혼합체계 분석,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봐라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학생들이 방법론을 모르다 보니까 이 혼합체계 분석이 최대 유사, 최대 상위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해 이게. 그래서 방법론이 허점이 있구나. 방법론 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연구 방법론을 갖다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 가장 핵심만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재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좀 이렇게 알차게 여러분들의 정치학 그 시험 준비를 갖다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수업의 이제 방향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15번 안에 이 교재를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 싶으면은 다 다루지 못했던, 다 여기다 집어넣지 못했던 다른 논문들, 그리고 기출문제를 3년치를 했는데, 요거 넘어가지고 나중에 입법고시하고, 그 다음 행정고시, 한 2, 3년치를 갖다 더 포함을 갖다 시켜서 논문을 갖다 읽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건, 제일 먼저 다루게 될 게 민주주의입니다. 자,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연구 경향이 현재 바뀌고 있다라고 한 얘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바뀌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뭘로 바뀌어? 권위주의 또는 독재에 대한 연구로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민주적인 어떤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다 이용을 한 독재가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논문은요, 자,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참여,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주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꼭 염두에 넣어야 될 쟁점이 있어. 자,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 여러분 잠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민주주의에 둘러싼 첫 번째 쟁점. 자, 대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죠. 그쵸? 엘리트들을 갖다가 우리가 투표를 갖다 통해 갖고 선거를 통해 갖고 엘리트들을 선출을 갖다 한 다음에 그 엘리트들이 사실상 어때? 일반 시민들을 갖다 대신을 해서 통치를 갖다가 담당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정치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얘기야. 왜 효율적이에요?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또 어때? 일상이라든가 밥벌이라든가 이런 데 몰두할 필요가 없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깊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이제 그 국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의제는 첫 번째 효율성을 갖다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어떤 점에서 또 이제 대의제가 각광을 갖다 받아왔냐면은 개인의 이제 자율성을 갖다가 이제 확보해 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한테 그 정치에 관련된 업무를 대신 맡겨놓고 자기들은 뭐를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어때? 물질을 갖다 소비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이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근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예비순환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존 로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있었었는데, 대의 민주주의 원리가 출현을 하면서부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어떻게 분리가 돼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되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됩니다. 공적 영역은 아까 얘기한 바로 대의 민주주의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영역이야. 주로 정치와 관련된 영역들이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이 되는 그런 영역이 이제 공적 영역이 되는 거고, 사적 영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간의 영역이란 말이지. 이 민간의 영역에선 무엇보다도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심으로 작동 원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개개인의 이익을 갖다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하에 작동을 하게 되고, 이 사적인 영역에 공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합시다. 대의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중요한 또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분리.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나라와 관련된 일들, 사회와 관련된 일들이 결정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정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경제 논리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이 경제적인 영역을 구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렬한 저항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지. 어떤 그 저항이 있겠어요? 원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고 인민의 지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지배잖아요. 근데 인민이 어때? 자신들의 대표자에 의해서 정치로부터 소외당하고, 그쵸?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거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뭡니까? 5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선거를 갖다 통해 갖고 투표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갖다 낼 뿐이고,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결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를 어떻게 보장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 대안적인 민주주의 모델이 나왔죠.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비순환 때 우리 공부할 때. 첫 번째 참여민주주의 있었죠. 참여민주주의. 이 참여민주주의를 갖다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시민민주주의가 있었죠. 시민민주주의 또는 우리가 수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deliberative democracy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다음 세 번째는 결사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이익을 갖다 대표하는 방식으로서 조합주의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 다원주의가 있었죠. 그 조합주의와 다원주의를 넘어서고 시민이 직접 이제 자기 이익을 갖다 스스로 대표하자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 있는 결사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갖다 하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갖다 한번 달성시켜 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목소리가 그동안 되게 높았던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어땠어?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이거를 서술하고 이걸 갖다 또 이제 극복하기 위한 사이버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무슨 참여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 그동안 많이 냈었단 말이지.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는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대안적 민주주의를 갖다 활용을 해서 뭐를 하는 거야? 오히려 독재에다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선거를 통해 갖고 집권을 해. 집권을 한 다음에 뭐라는 거야? 사이버 민주주의 그 영역에서 일종의 팬덤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팬덤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 소수의 그 팬덤이 뭐를 하는 거야? 참여와 심의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참여와 심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지들끼리만 참여를 하고 타자를 배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시민 민주주의의 원리도 깨지고 참여 민주주의의 원리도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 예, 그럼 이 소수가 또 뭐를 하게 돼? 이 소수가 정당에 이제 있는 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장악을 갖다 해버리게 되면 정당인들이 뭐를 하게 돼요?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게 돼? 예, 자신들의 극렬한 그런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갖다 보면서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퍼주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중추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그 정치인들이 끌려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권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권력의 핵심자들 이런 사람들이 팬덤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문제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뚫어보지 못하는 지금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갖다 학생들이 잘 파악을 갖다 이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주의의 쟁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대의민주주의와 국민 참여 제목부터가 대의민주주의와 국민 참여잖아, 그렇죠? 예, 대의민주주의를 과연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로 극복할 수가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그 논의들입니다. 자, 서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여 년의 우리 역사는 민주화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표출했던 3.1 독립혁명, 해방 후 끝없이 이어졌던 민주화의 열망과 투쟁,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예, 민주주의에 대한 단일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매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땠어? 바로 이 앞정부. 바로 이 앞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자유자를 떼려고 했죠. 그리고 또 그 앞정부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교재 같은 데에 민주주의라고 써 있는 부분에다 앞에다 전부 다 자유자를 붙여가지고 표준화를 해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 민주주의를 갖다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단일한 생각들을 모두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갈등, 예, 어떤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계속 분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이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2020년에 대한민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 랭킹에서 42위를 차지하였고, 적어도 아시아에서 가장 선구적인 민주국가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성취가 손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에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유린됐던 일이 적지 않았음은 물론이었고, 국민은 민주적 지배의 주체이기보다는 단순한 지배의 대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왜곡된 대의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자, 민주화의 핵심이 바로 뭐였어? 대의제의 원리부터 작동하게 만들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대의제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야? 예, 권력구조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정당정치, 선거 이거부터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자. 이게 첫 번째 과제였어. 그 과제를 달성했던 게 87년도 민주화 혁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는 왜곡된 대의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새삼 확인하면서 국민의 지위를 하려는 더디고 처절한 투쟁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걸 달성했던 게 87년 체제였던 거죠. 이른바 19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의 도입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고, 기억나세요? 우리 예비순환 공부할 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적 민주주의, 여기 옆에 조그맣게 필기, 여백에다가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이렇게 쓰시고,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갖다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게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입구 단계에서의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여기서 입구 단계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건 제도상에 모두가 동등한 제도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다 확보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입구 단계에서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 그렇죠? 개개인들의 어떤 참정권이라든가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법하고 제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최소 단계의 최소 조건의 그런 민주주의, 입구 단계의 평등이라고 부르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갖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출구 단계에서의 평등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치적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의 평등. 이걸 갖다 중시하는 게 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권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갖다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그 상호작용의 결과 얻어지는 어떤 이제 그 현실적인 것들, 경제적인 결과, 정치적인 결과, 사회적인 결과, 여기에서의 그 실질적 그 평등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번째 점 다시 읽어볼게요. 이른바 19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관의 도입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고, 뭐를 달성한 거야?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했던 게 87년도 체제입니다. 자, 근데 뭐가 부족했어? 실질적 민주주의가 여전히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성취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후로 우리 민주주의는 과거의 투쟁적인 구호를 넘어서 일상 속의 민주주의로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됐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야.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맨날 정치인들은 어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봐. 선거 때는 그렇게 똥마려운 뭐처럼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낑낑낑낑거리고 애교 부리다가 어때? 선거만 자기가 뽑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국민들 개무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일상적으로 우리의 대리자들을 감시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일상 속의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들어갔다는 거죠. 특히 지난 2016년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로는 적어도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용납될 수가 없다는 이런 식의 목소리가 표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어땠어요? 그때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광화문에 나갔었는데 말이야. 딸내미가 고등학생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바가지 많이 긁혔어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거기 앉아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우리 국민이 주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근데 왜 우린 여기 앉아갖고 비 맞으면서 시위를 하고 있지? 자, 이게 현실이야. 그쵸? 주인이 오히려 머슴 취급을 갖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야? 야,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거죠. 근데 실제로 달성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어쨌든 그 탄핵 정국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국민의 의사를 더 많이 살피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 또한 더 확대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옆에 조그맣게 필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한계가 좀 많이 노출되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단 말이지. 자,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무슨 출구 단계에서의 평등 이거하고 더 더불어 갖고 일상적인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적 참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 국정의 담당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국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며 국민 스스로도 각종 정치적 사안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페이지. 자, 그 위에다가 여백에다 퀘스천 마크 하나 쓰세요. 자, 그런데 과연 국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 체제를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자, 국민의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다냐면은 과도한 국민의 참여의 문제.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죠. 형식적 민주주의하고 이게 저 입법고시에 나왔던 거예요. 형식적 민주주의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갖다 물어보면서 자,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하는 건 뭐야? 대중의 과도한 참여.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건 위험하다라고 보는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야. 주로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는 진영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했다면 주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아니다. 너무 과도한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익이 과도하게 폭발하게 되고 도저히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 같은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뭘로 몰고 간 거야? 보수주의자로 몰고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문제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볼게요. 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갖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바꾸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하지만 자, 누군가는 이런 국민적 정치 참여나 관심의 증가를 포퓰리즘적 기회로 삼으면서 대중추수주의의 기회로 삼으면서 인기 영합적 정치가 더 횡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팬덤 정치, 그렇죠?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정당들. 자, 이런 것들이 횡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을 정권 획득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팬덤 정치를. 또 국가 사안에 일일이 국민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소위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국정 사안에 과연 국민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정치학 1순환 수업 들었던 학생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게 뭐야?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철인이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한 명의 인물한테 통치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봤던 게 플라톤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플라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자, 국민이 다수 여론에 따른 정치가 항상 국민의 진정한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쵸?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늘 옳은 거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국민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1순환 때 이 문제를 고민했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어?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혼합정치다. 혼합정치라고 얘기하는데 뭐하고 뭐를 혼합하는 거야? 탁월성을 중심으로 한 과두정. 그쵸? 지금 얘기한 대의민주주의처럼 가장 이제 그 사회에서 좀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여유도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배하는 과두정에다 뭐를 섞는 거야? 다수의 빈민들의 정치를 혼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뭐야? 민주정이라고 부르는 정치야.
여러분 이게 그 로마 공화정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원로원, 상원과 하원의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걸 기획을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현대 상원과 하원의 원리를 기획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지만 어때? 대중들의 그러니까 무지몽매란 말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질이 떨어지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대중은 질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 인정 안 할래요? 예? 인정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엘리트들이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또 엘리트들의 속성은 뭐야? 자신들의 이익만을 갖다 위해서 영악하게 이제 그 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누가 견제를 해야 돼? 인민들이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개의 정치가 섞여 있는 것, 이 혼합정을 뭐라고 부른 거야? 그 혼합정을 공화정이라고 부른 겁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예, 혼합정을 공화정이라고 불렀고, 예, 혼합정에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든든하게 형성이 되어야 양극단, 그러니까 과두제 지배하고 민주정의 지배의 중심에 중산층이 위치를 갖다 하면서 중용, 그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봤던 거죠. 바로 이런 이제 그 고민들이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지배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자, 7페이지 두 번째 점 가져서 자, SNS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SNS 같은 정보통신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국민의 정치 참여가 더 촉진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면, 그래서 사이버 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었어요. 연구자들 중에도. 최근 특히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인한 국민 참여의 왜곡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례가 있었어? 예를 들어 갖고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거기서 알고리즘을 갖다 이용을 해서 키워드라든가 검색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할 가능성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컨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국민에게 선별적인, 그래서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밀하게 조작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여론이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로써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의 측면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대의제적인 실현 구조나 국민 참여의 헌법적 의미 자체가 현재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상당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변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도 경쟁적 권위주의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필터 버블. 여러분 필터 버블이 뭐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두세요. 용어가 새로 나온 용어들이니까 좀 알아놔야지. 필터 버블은 대형 IT 업체가 개인 성향에 맞춘다는 게 이게 필터링 되는 거죠. 대형 IT 업체가 개인 성향에 맞춘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서 비슷한 성향의 이용자를 한 버블에 가두는 현상. 다시 읽어볼게요. 대형 IT 업체가 개인 성향에 맞춘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서 비슷한 성향의 이용자를 하나의 버블에 가두는 현상. 그쵸? 이건 바로 대형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작되고 왜곡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코 챔버. 이건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반향실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반향실 효과. 요거는 뭐냐면, 자, 뉴스 미디어 등 정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여 공유하는 현상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고 공유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야. 다음이라든가 무슨 이제 그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다양한 무슨 토론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초창기에는 말이야 19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2010년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민주주의 연구자들한테 이게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다음 아고라 같은데 참여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뭐가 되는가? 반향실이 돼버려. 에코 챔버가 돼버린단 말이지. 거기서 결국 거기 모인 사람들이 토론하고 비판해주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야. 다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야? 으쌰 하려고 모인 거란 말이지. 거기에서 비판적인 목소리 한번 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강퇴당하고 왕따당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에코챔버 현상이란 말이지, 이게. 자, 그래서 필터 버블, 에코챔버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편향성이나 왜곡이나 조작 가능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더 민주주의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저자는 그래도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럼 문제는 뭐야? 어떻게 왜곡되지 않는 정치 참여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로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원론적인 의미와 본질을 재차 고민하고, 또 대의제적 구조, 밑줄 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의제적 구조에서 국민 참여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고찰해야 된다. 자, 핵심은 바로 뭐다? 아무리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더라고 하더라도 중심은 뭐가 돼야 돼? 대의 민주주의가 축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나키 현상이 돼버리게 되는 거, 질서가 붕괴되고 독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딱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참여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결합이, 대의민주주의에 결합이 될 때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 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 자,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민주주의. 여기 밑줄,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겠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아시겠죠? 헌법은 제도적인 질서로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리에 무엇보다 집중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오늘날 민주주의는 보편적 정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에서나 이론적으로나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저마다 앞다투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라 그래?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마다, 국가마다 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의미는 각기 다르더라도 적어도 오늘날 민주주의가 좋은 정치의 표본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서도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때 민주주의가 뭐냔 말이지. 자, 다만 헌법의 다수 규정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근거 규정, 확실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의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은 제3장 이하에서 권력 분립에, 자, 밑줄 한번 쳐봐요. 헌법은 권력 분립에 기초하면서 선거를 통한 국회의 구성과 대통령 선거를 명시, 즉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럴 뿐 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8페이지. 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실현 형태로서의 대의제. 그쵸? 대의제는 뭐야? 최소한의 그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제도나 원칙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자,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여기 밑줄 쫙 치시고, 여러분, 근대 의회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기원이 발견됩니까? 영국이었죠. 특히 명예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대의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데 명예혁명 이후의 의회가 어땠어요? 결국은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그 영역, 그 공간이었잖아. 이때 이제 만든 게 바로 뭐였냐면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가 행정 권력을 갖다가 특히 왕권이었죠. 당시에는 왕권을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 입법부 중심의 그런 이제 원리들을 갖다 만들고 그다음 또 뭐야? 더 선거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또 법치주의, 입헌주의 자 이런 원리를 갖다 이제 채택을 갖다 함으로써 행정 권리를 갖다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제의 원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뭐가 생겨?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정치와 경제의 구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표하는 사상가가 누구였죠? 예비스원 때 공부했죠? 바로 존 로크였습니다. 존 로크가 가장 이 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사상가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대의 민주주의가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회 제도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의사결정 방식에서 만장일치나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거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선거, 정당, 언론 등 많은 요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은 민주주의의 어느 단면만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어떤 요소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핵심적 의미를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의 어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는 민중이란 말보다 사실 딱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민이란 말로 바꾸는 게 좋아요. 저자를 내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자가 쓴 글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지만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말이 사실 맞습니다. 인민과 민중의 차이가 뭐예요? 원래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의식을 갖다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대중을 얘기합니다. 대중은 목적 의식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계적인 집합을 대중이라고 얘기한다면 인민은 뭐야? 어떤 이제 혁명을 위하여 또는 어떤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권리를 위해서 결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그 진보 인사들이 인민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대체하는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민지 때 짓밟혔던 그런 이제 그 억압의 역사, 경제적으로 빈곤을 갖다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일반인들을 갖다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이 역사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걸 그 80년대 이때 막 이제 그 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민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갔잖아. 그래가지고 못 썼던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인민의 지배란 말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어쨌든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뜻합니다. 자, 몽테스키유에 따르면 공화정의란 국민 전체 또는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체인데 공화 정체 중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게 되면 여기 중요합니다. 몽테스키유의 말에 따르면 공화정 중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면 민주정이고 국민의 일부가 주권을 가지면 귀족정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따라서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인민의 자기 지배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인민의 지배입니다. 인민의 지배. 첫 번째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인민의 지배입니다. 자,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원리가 직접 달성될 수가 있었어.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비록 인구 35만 명 중에 약 3만 명 정도의 자유민을 중심으로 한 귀족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이긴 했지만 이런 민주주의의 핵심에 가장 충실한 것,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원리,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가장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 35만 명 중에 자유민이 3만 명밖에 안 돼. 나머지 사람들은 뭔데? 이 시대는 말이에요. 노예가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산수단 자체가 노예의 노동력이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생산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 노예를 갖다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많은 폴리스에서 노예의 숫자가 자유민을 능가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 참고로 하시고. 자,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자, 아테네 때 했던 직접 민주주의는 오늘날에는 불가능하죠. 직접 민주주의는 오늘날 수천만 내지 수억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나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비현실적인 이상형 내지 이념형에 그칩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혁명 이래로 대의 민주주의 형태, 밑에다 조그맣게 필기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를 갖다 대신 통치를 맡기는 간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자기 지배라는 핵심에서 벗어난, 이게 중요한 밑줄 한번 치세요. 과연 그럼 국민의 자기 지배,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핵심에서 벗어난 대의 민주주의를 과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의식이죠.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전히 민주주의라면 어떤 이유에서 인민이 직접 지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것이며 거기에서 국민의 자기 지배의 핵심인 요소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일찍이 몽테스큐의 남작은 1748년 법의 정신에서 주권을 가지는 국민은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자기가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대리자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범위가 매우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리자, 즉 집정관을 임명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근본 원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피력했는데 이것은 근대의 대의관념의 시작으로 이해됩니다. 옆에 조그맣게 필기를 해보면 즉 결국은 뭐야? 자기가 직접 이거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현실에선 부족하니까 어때? 실질적으로 대표자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가 민주정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맡겨버리고 위임해버리고 그냥 탱자탱자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받은 애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765년 프랑스의 아르장송 후작은 거짓된 민주주의는 곧 무정부 상태에 빠져든다. 그것은 다중이 지배하는 정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선거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인들을 통해 작동한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나쁜 놈 할지 모르겠어. 왜? 대중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그 생각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대중추수주의, 대중한테 끌려다니는 정치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지. 결국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 버크는 1774년 그 이름도 유명한 브리스톨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써 대표와 유권자 간의 관계의 원리가 자유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자, 자유위임의 원리가 뭔가? 다음에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대표에게 유권자의 바람은 매우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유권자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대표는 유권자의 용건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쉼과 즐거움, 만족을 유권자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대표의 의무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대표는 중요한 거 자신의 이익보다 유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대의 원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 트러스트라고 얘기하죠. 신탁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편향되지 않은 의견, 성숙한 판단, 바르게 열린 양심 등을 희생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이외의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무리에게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여러분에게 의무를 진 것은 단지 근면하게 노력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희생하며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엘리트가 결국 뭐야?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는데 어때? 대의자. 대표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인민의 의지에 구속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원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미국 헌법의 연방정부 체제를 구성한 제임스 매디슨은 정부가 비합리적인 인민들에 의해서 다수의 전제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운영을 나머지 시민들이 선출한 소수의 시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뭐야? 소수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탁월한 시민이죠. 이 소수의 시민은 선출된 탁월한 소수의 시민에게 다수가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메디슨도 대의제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알렉산더 해밀턴도 정부가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한다면 만족스럽고 질서정연하며 내구성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처음으로 대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대의민주주의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미국 독립혁명에서 식민지 백성들이 외쳤던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라는 슬로건이라든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규정된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은 모두 국민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통해서 간접적 형태로 실현됨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컨대, 자, 밑줄, 근대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통치자를 인민의 손으로 뽑고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인민에게 있는 나라를 의미했던 겁니다. 자,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 얘기고. 자, 존 스튜어트 밀은 1861년에 출간한 대의 정부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써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부는 곧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일 수밖에 없대요. 어떤 참여라도 유용하다. 모든 사람이 주권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큼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작은 마을 정도라면 모를까? 보다 더 큰 규모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미미한 공공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완전한 정부의 이상적인 형태는 대의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근대적 대의제의 바탕에는 특히 18세기, 19세기 이래로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이게 뭐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서 부르주아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자유주의적 이념이 깔려 있었으며 무슨 말? 공적인 논리로 사적인 영역을 구속하지 마라.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의 이념이 깔려 있었으며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가 영위되는 사적 영역과 구별되는 공적 영역에서 부르주아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 행위를 의미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